안녕하세요. 저는 특수부대 여군 출신으로 남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워낙 활동적인 걸 좋아했던 제가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었던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위기가 강한 군대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제 생각보다 저는 군대와 잘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군인으로서 열심히 생활하던 저는 특수부대에까지 지원을 하며 경력을 쌓았고 어느새 30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군인 생활도 좋지만 결혼할 나이가 아니냐며 제 결혼 소식을 기다리셨지만 군대 안에서 만날 사람이 없으니 결혼이 쉬울 리가 없었죠. 하지만 집신도 제 짝이 있는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여군으로 일하던 제가 휴가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며 남편과 제 인연이 시작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무척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특유의 친화력과 사업수완 덕분인지 직원 없이 혼자 일하면서도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에 열정이 있고 좋아하는 만큼 일도 잘 풀렸고 여러모로 제가 많이 존경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군인으로 일하는 저의 일 역시 존중해 주어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가까워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는 홀어머니와 남동생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남편과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같은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었죠. 남편은 의리와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업하면서 남들 다 아는 절세 한 번 한 적 없을 정도로 편법을 모르고 정도를 걷는 사람이었는데 FM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군인으로 일하는 저와 성격이 잘 맞았어요. 남편과 저는 유도리를 잘 모르고 뭐든 요령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는 편이라 부부 궁합도 좋았었죠. 근데 시모와 시동생은 유도리 따지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잘 부리고 어딜 가나 대접받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고 피곤하게 하는 흔히 말하는 진상이었어요.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대접받고 싶어하고 쉽게 갑질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저한테 괜히 갑질을 하려고 하시는데 자기 집 귀한 장남 데려가는데 빈손으로 올 거냐면서 저한테 어마어마한 혼수를 바라셨었죠. 다행히도 불같이 화내며 중재하는 남편 때문에 그럴 일은 없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시동생 성격을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해서 시댁일로 만날 때마다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늘 말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맏며느리 노릇 안 할 거냐며 매번 용돈을 뜯어가고 자식에게 바라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 살아계실 적에는 시아버지 무서움에 꼼짝 못하고 사시다가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 자기 세상처럼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동생은 30 다 되어가도록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사고만 치고 다니는 망나니였죠. 학창시절부터 술, 담배하고 다니고 사고만 치고 다니느라 공부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고 그러니 대학 졸업장도 못 따고 어린 시절부터 사고치고 다닌 겁니다. 돈 벌겠다고 여기저기 쑤시고만 다니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는 못 얻는 건지 돈 필요할 때마다 매번 집에 손을 벌리고 자기 힘으로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힘들게 돈 벌기 싫은 건지 늘 이상한 일을 벌리고 사업수완도 없는 사람이 사업한다고 설치고 다니는 바람에 채무 문제며 사기 혐의로 경찰서까지 드나들며 별 난리를 다 피우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남편이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남편 역시 그런 동생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생각 없는 어머니나 동생을 경멸하면서도 혈육이기에 핏줄이기에 참고 살 뿐이었죠. 다행히도 남편 역시 그런 시댁 식구들을 잘 알았기에 결혼하고서는 최대한 그들과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주 연을 끊고 지내고 싶다고 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당부가 마음에 걸리는지 자식으로서 형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만 하겠다며 연을 끊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며느리 도리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이 가여워서라도 시댁 식구들을 견뎌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무섭기는 한 건지 시모와 시동생이 남편 앞에서는 별말하지 못했거든요. 또 저도 호락호락하게 당하는 성격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조심하는 척이라도 하던 시댁 식구들 중에 함부로 구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아랫동서였어요. 무슨 재주로 돈도 없는 놈이 결혼을 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온 동서는 별 볼 일 없는 친정 탓을 시어머니의 구박을 당하는 구박대기였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잘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시동생 역시도 자기 아내를 걱정하고 챙기기는커녕 시모 집에 얹혀 살면서 갖은 시집살이 다 시키고 구박하고 다들 정말 동서를 못살게 굴곤 했어요. 친정 덕볼 일 없다며 욕하고 명절날 집에도 보내주지 않고 동서는 진짜 동네 북이었죠. 심지어 시동생은 동서 몰래 바람까지 피는 것 같았지만 동서는 그마저도 참고 사는 듯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시동생의 바람에 심증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시동생이 저희 남편의 해외 출장길에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와달라 부탁한 적이 있었대요. 저희 남편은 당연히 동서 몫인 줄 알고 흔쾌히 사다 주겠다고 했고 사는 김에 제 것도 사왔던 덕에 제가 그 일을 알게 되었죠. 저는 철없는 시동생이 웬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동서는 그 화장품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 비싼 화장품은 동서 몫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시동생이 자기 돈 들여서 시어머니 챙길 만큼 효자도 아니었고요. 그럼 결국 다른 여자에게 화장품이 갔다는 건데 결론은 바람밖에 더 있겠어요? 동서가 걱정되었던 제가 그 말을 전했지만 동서는 이미 시동생의 바람을 알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자기 불쌍한 마누라 두고 바람까지 피고 다니는 걸 어떻게 참고 사는지. 저는 동서에게 당장 이혼이라도 하라 말했지만 동서는 차마 이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듯 했어요. 이혼을 해봐야 친정 부모님이 받아주실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남편이라도 참고 사는 게 낫다 싶었던 거죠. 동서가 너무 불쌍했지만 다 알면서도 참고 사는 동서를 위해 제가 해줄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끔 시댁에서 동서 편을 들어주는 게 전부였죠. 그래도 착한 동서는 제게 늘 고마워하곤 했어요. 든든한 언니가 생긴 것 같다며 저를 참 잘 따르던 동서였죠. 덕분에 저도 그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유일하게 마음 붙일 곳이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시동생이 시아버지의 기일에 함께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웬일인지 시동생이 자기 아버지 기일을 챙기겠다며 형한테 먼저 제안을 했다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따로 납골당을 찾아가지는 않고 그냥 제사만 지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동생이 그러겠다니 의아하면서도 남편은 꽤 기특해 하더라고요. 이제라도 철이 들었나 싶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시동생의 제안으로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고 당시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던 저는 군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과 함께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남편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뵈러 간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니 깜짝 놀란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그렇게 달려간 병원에서 남편과 시동생은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어쩌다 사고가 난 건지 큰 사고가 나서 둘 다 많이 다친 모양이더라고요. 다행히도 시동생은 무사히 깨어났지만 제 남편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동생이 깨어난 걸 보고 우리 남편도 무사할 거라 기대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는데 남편은 수술을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겨질 때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 사이 시동생은 퇴원을 권유받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 병원에는 저와 남편만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있을 적에는 내내 병원에 붙어있던 시모가 시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사실 시모는 두 형제가 나란히 병실에 누워있을 적에도 저희 남편 걱정은 하지도 않는 듯 오로지 시동생 걱정만 하곤 했었거든요. 아이고,
아유,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응? 아유, 잘생긴 얼굴 다 작살이 났네. 아유, 세상에. 아유, 그러게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응? 죽은 지 아버지 챙기려다가 내 아들까지 잃을 뻔했네. 엄마, 나 너무 아파. 아파 죽겠어. 아유, 우리 아들 많이 아파?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병원은 환자를 제대로 돌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 환자가 아프다는데 참으라는 소리만 하고 진통제만 갖다 주면 끝이야? 어? 아주 내가 의사들이랑 단판을 지어야 하나? 아니, 수술 잘 끝났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가 아파. 이것들 다 돌팔이 아니야?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성우 씨는 의식을 찾았잖아요. 아주버님은 아직 깨어나지도 못하셨는데. 그래서 뭐, 우리 성훈이 아프다는데 너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성찬이 제가 누워있으니까 우리 성훈이도 의식 없이 누워있어야 한다는 거니 뭐니? 그리고 너는 네 남편 걱정을 해야지 뭐하러 남의 남편 걱정을 하고 있어? 아니, 아주버님도 저희 가족인데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거나 말거나 쟤도 깨어날 때 되면 깨어나겠지. 그리고 내가 쟤 걱정을 뭐하러 하니? 평소에도 지 잘났다고 알아서 잘하는 놈인데. 그럼 알아서 어련히 깨어나겠지. 애초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것도 다 성찬이 저놈 때문이다. 운전을 하더라도 지가 했었어야지. 왜 지 동생을 시키고 그래? 생각해보면 시모는 늘 그랬습니다. 분명 둘 다 친자식이 맞다는데 이상하리만큼 시동생만 챙기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적에도 저희들 결혼을 회방 놓으려는 듯 별 트집을 다 잡더니 정작 시동생이 결혼할 때는 시동생이 하겠다는 대로 다 해주시겠다며 마음에 안 차는 동서를 반대하지도 않으셨거든요. 나중에서야 동서를 구박하기는 하셨지만 그전에는 자기 아들이 데려온 여자라고 별 말씀 안 하셨어요. 남편 말로는 어릴 적부터 동생을 유독 예뻐하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어와둥둥하며 키우셨다는데 아무래도 시동생의 망나니 같은 기질은 전부 시모 때문인가 싶었죠. 아무튼 아무리 그렇게 예뻐하고 차별하던 자식이라 그래도 저희 남편도 당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시모는 식물인간이 된 저희 남편 걱정은 하지도 않은 채 멀쩡한 시동생만 챙기곤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부모 형제마저 나몰라라 하는지 저는 의식 없는 남편이 더 불쌍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여전히 식물인간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사이 시동생은 무사히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시동생은 충분히 활동할 정도로 회복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집에 틀어박혀서 동서에게 자기 시중을 들으라며 고생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동서를 부려먹는 탓에 동서가 자기 남편 뒤치다꺼리 하느라 고생을 하는 듯했죠. 그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철이 안 드는 건지 참 한심스럽고 동서가 불쌍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리며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어요.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의아했는데 시모와 시동생은 동서가 남편 간병하기 싫어 집을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착한 동서가 여태 잘 참다가 이제 와서 집을 나갔을까 싶기는 했지만 저 같아도 그런 남편은 못 견뎠을 거라는 생각에 저 역시도 동서가 가출을 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일로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지는 지 수년째라 제가 남편 대신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사업하던 남편 대신 해결해야 할 일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참 골치였어요. 어디 주변에 조언 구할 사람도 없고 그럴 때마다 정말 남편이 더없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번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의 빈자리를 떠올리며 법원으로 향하던 저는 법원 앞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났지만 그건 틀림없는 동서였어요. 가출한 뒤로 소식 하나 없던 동서가 법원에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동서 걱정을 했던 저는
그런 동서를 보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달리 생각할 겨를 없이 뛰어가 동서에게 인사를 했죠. 그런데 저를 맞닥뜨린 동서의 표정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를 왜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때, 동서가 마치 제게 뭔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급하게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구겨 삼키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그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고, 동서의 입을 열어 억지로 서류를 뺏었습니다. 동서, 대체 뭐야? 나 보자마자 왜 도망가? 그거 뭐야? 뱉어봐. 형님,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형님. 안 된다니. 대체 뭐가 안 되는 건데? 아니, 동서. 나는 그동안 동서 걱정을 했는데 동서는 나한테 뭘 숨기려는 거야? 대체 이게 뭐길래 삼키려는지 어디 한번 보자, 응? 그런데 그렇게 펼쳐본 서류 한 장으로 제 인생이 뒤바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별것 아닌 듯 보였던 서류 한 장이 불러온 파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동서가 저를 보고 놀라서 삼켜서 없애려던 서류가 다름 아닌 고소장이었거든요. 그것도 시무와 시동생을 고발하는 고소장이었죠. 그걸 보고 놀란 저는 동서를 붙잡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이게 대체 뭐야? 고소장? 동서, 어머니랑 서방님 고소하려고 한 거야? 왜? 아니 설마 그럼 이것 때문에 집 나간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 응? 형님, 저 말 못해요. 저 정말 말 못해요, 형님.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그렇지? 혹시 우리 남편에 대한 일이야? 동서, 뭘 알고 있는 거야, 정말? 형님 죄송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형님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형님한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동서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동서는 시모와 시동생의 고소장을 접수하려 제가 가려던 법원 옆에 붙어있던 검찰청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저를 법원 앞에서 만나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동서가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를 고소하려고 한 이유는 저희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 제 남편이 사고가 났던 일이 그냥 사고가 아니라 전부 시동생이 고의로 벌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시모 역시 알고 있었지만 자기 아들의 죄를 덮고 짜고 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알게 된 동서의 입을 막기 위해 협박을 해왔고 시모와 시동생이 두려워진 동서가 가출을 하게 되었던 거였죠. 그때 아주버님이 그렇게 사고 나시고 어머니랑 남편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게 정말이야? 그럼 서방님이, 아니 그놈이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대체 왜? 저는 몰랐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버님에게 돈을 빌렸던 모양이에요. 무려 5억을 말이죠. 근데 그 인간이 그 돈 갚을 재주가 있겠어요? 아주버님은 마지막으로 정신 차린다는 얘기를 믿고 빌려줬겠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버님이 돈 갚으라고 닥달을 해대니까 짜증이 났나 보더라고요. 아주버님 성격상 절대 그냥 넘어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 넣을 구멍도 없으니까 자기 딴에는 궁리를 했나 봐요. 근데 그 궁리가 너무 나쁜 일이었던 거죠. 돈을 갚는 대신 돈 빌린 사람을 없애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시동생이라는 사람이 우리 남편한테 그 돈을 빌렸고 그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서 우리 남편을 일부러 사고를 나게 한 거라는 거야? 남편이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다 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바로 형님한테 얘기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하필 어머니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남편이 저더러 입 다물라고 협박을 해대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당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걸로 모자랐는지 아예 저까지 없애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형님도 제 사정 아시잖아요. 친정도 변변치 않은 제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쳐서 계속 숨어 다녔어요. 차마 남편이랑 이혼도 못하고 이렇게 숨어 다니다 보면 언젠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매번 악몽 꾸고 아주버님이랑 형님에게 죄책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어머니랑 남편을 고소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 시동생이라는 놈이 제 남편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저희 남편을 해코지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시아버지 기일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며 저희 남편을 꿰어서 일부러 사고를 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고 시동생은 금방 의식을 차렸던 거고요. 겨우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이 일을 벌리고 남편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입 다물고 공범이 되었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길로 시댁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저렇게 된 것이 단순히 안타까운 사고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의적인 사고였다니. 그런 일을 벌인 시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겨우 그깟 돈 때문에 자기 피부치를, 자기 형을 저렇게 만들었다니.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시모라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알고 나서도 둘째 아들 편을 들고 며느리를 협박까지 했다는 게 어떻게 이런 악독한 인간들이 다 있는지 그것들이 인간이기는 한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으로 달려간 저는 여전히 뻔뻔하게 저를 맞는 시무와 시동생을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아니, 넌 연락도 없이 여긴 왜 왔니? 평소에는 오라 그래도 안 오던 애가. 형수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가 자기 집도 아니고 아무 때나 쳐들어오고 있어. 사람 놀라게, 씨. 그러게 나 말이다. 예, 너는 전화라는 걸 할 줄 모르니? 여기가 네 집이야 뭐야? 왜 불쑥 쳐들어오고 난리야? 왜요? 며느리가 시댁에 오는 게 뭐 이상한 일이라고. 제가 연락 좀 안 하고 오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못 찔리시는 거라도 있나? 뭐라고? 오늘따라 진짜 이상하다. 너 뭐 잘못 먹었니? 얘가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야, 아무래도 네가 요즘 많이 피곤하기는 한 모양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싸가지 없게. 그러게 형수 진짜 이상하시네. 몇 년째 형 간병하다 보니 힘들어서 그러나? 아이고 아주 하나는 지 힘들다고 토망을 가지를 않나. 하나는 미쳐 날뛰지를 않나. 아주 난리들이다. 아휴, 그래도 너는 몇 년 잘 참고 친한편 챙긴다 싶었더니 이젠 너도 힘들어서 그러냐? 어? 찔리기는 뭐가 찔려? 내가 뭐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다는 거냐? 왜요?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 안 나세요? 아니면 워낙에 저지른 잘못이 많아서 생각하는 게 오래 걸리는 건가? 제가 여기까지 왜 찾아온 것 같아요? 에헤이, 형수. 그 정도라고 그만하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마랑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애초에 우리가 형수한테 잘못할 일이 뭐가 있다고. 아니면 형 그렇게 된 거 아직까지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날 그 일은 사고였다고 했잖아. 교통사고가 난 걸 나더러 어쩌라고.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에?
아, 역시 뭔가 찔리는 게 있기는 한 모양이네. 나는 별말 안 했는데 바로 그 얘기 꺼내는 거 보니까. 그래,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보자. 너 그때 우리 남편이 안전벨트 안에서 혼자만 크게 다친 거라고 했지. 그런데 우리 남편은 집 앞에만 나가도 안전벨트를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왜 그날따라 안전벨트를 안 했을까?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따져? 형한테 가서 물어보든가. 형이 지 귀찮다고 안전벨트 안 한 것까지 내 책임이라는 거야? 야, 그리고 너 왜 나한테 반말이야? 형수면 형수답게 굴어. 사람 빡치게 하지 말고, 이씨. 너야말로 좋은 말로 대해줄 때 고분고분하게 굴어. 내가 너 같은 놈 어떻게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내가 지금은 들은 말이 있어서 참는 거야. 그러니까 주둥이 나불거릴 수 있을 때 제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빨리 대답해. 왜 둘이 같이 가는데 네가 운전을 한 걸까? 이놈이 운전 개같이 하는 거 이 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왜 하필 평생 지 아버지 길도 기억 못하던 놈이 그날따라 아버지 길을 챙기겠다고 했을까? 내가 이제서야 의문이 들어서 말이야. 뭐야? 형 사고 때문에 찾아온 거 맞네. 아니 그럼 그걸 그때 따졌어야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캐묻고 있어. 몰라. 기억 안 나. 내가 기회 줄 때 잡는 게 좋을 텐데. 빨리 제대로 말해. 안 그럼 너 평생 입 못 열게 될 거야. 치. 형수 지금 나 협박하는 거요? 뭐 입 못 열게 어떻게 할 건데? 뭐 군인이랍시고 민간인 폭행이라도 할 거야 뭐야? 기억이 안 난다는데 뭐 어쩌라고?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 너 진짜 미쳤냐? 어디 감히 우리 귀한 아들한테 시비를 걸어, 시비를. 야, 너 말 조심 안 해? 당신은 아직 입 열지 마. 당신한테도 볼 일 많으니까. 다음 차례 기다리라고. 뭐야? 너 진짜 미쳤구나? 아이고 세상에. 얘가 진짜 머리에 총이라도 맞은 건가?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왜 그래? 어? 그러게 우리 성훈이 말이 맞지? 따질 거면 그때 따졌어야지. 왜 다 지난 일을 갑자기 들추려고 난리야? 뭐? 네가 어디서 뭔 얘기라도 들었냐? 어? 왜요? 내가 뭐 듣고 와서 이러는 것 같아 보여요? 너 설마 둘째 만난 거니? 그래? 둘째? 동서 말하는 거예요? 왜요? 동서는 뭐 아는 거 있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일 있고 얼마 안 있어서 동서가 집 나갔잖아요. 그것도 우리 남편이랑 뭔가 관련되어 있는 건가? 아니나 다를까 남편 일을 캐물으며 흥분한 제 모습에 시모는 제가 동서를 만났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대번에 동서의 이야기를 꺼내는 시모를 보며 저는 확신을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에게 난리를 피는 시동생을 보며 동서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뭐? 형수, 우리 와이프 만나고 왔어요? 아니 걔 지금 어디 있대? 지 남편 내버리고 나가서 어디서 뭐하고 다닌대? 형수가 걔한테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뻥이에요. 걔가 무슨 말을 했던지 다 가짜라고. 그래서 너 정말 둘째 만난 거 맞아? 걔 지금 어디 있니? 당장 말해라. 내가 아주 그거 데려와서 정신 차리게 할 거니까. 왜요? 데려와서 저번처럼 협박이라도 하시려고? 아니면 이번에는 아주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려고? 하긴 뭐 처음에 어렵지 두 번이 뭐가 어렵겠어. 안 그래요? 역시 동서 말이 맞구나. 그래도 설마 하며 반신반의했는데 당신들 태도를 보니 다 알겠어. 어떻게 자기 피출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들이 그러고도 정말 인간이야? 뭐라는 거야. 나 아니야. 난 아무 잘못한 거 없어. 누가 그래? 뭐 걔가
내가 형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요? 아니, 형수, 정신 차려. 걔 그냥 헛소리 하는 거예요. 몸 불편한 남편 간병하기 싫다고 도망가는 말을 어떻게 믿어? 형수는 정말 그 말 믿어요? 내가 진짜 돈 때문에 형을 해코지 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내가 뭐하러? 애초에 내가 형한테 돈 빌렸다는 증거는 있나? 나는 형한테 돈 빌린 적도 없고 형한테 해코지 할 이유도 없어요. 동기가 있어야 범행을 저지르지. 안 그래요? 어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람이 돈 빌린 얘기는 왜 하시나? 나는 네가 우리 남편한테 돈 빌려갔다고 말한 적 없는데? 에? 아니, 그냥 형수가 오해할 만한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전에 형한테 빚진 게 있었으니까 혹시 그런 걸로 오해하나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지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걸로도 모자라서 사이좋던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그래? 너 지금 성찬이가 의식 없이 누워있다고 집안을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냐?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와서는 형제 사이를 분탕을 쳐, 어? 근데 갑자기 돈 얘기는 왜 나와요? 내가 남편 얘기 꺼내자마자 동서 얘기하더니 동서 얘기 나오니까 바로 돈 얘기하는 거 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는 줄 알아요?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그 주둥아리 계속 놀리고 싶으면 말 잘해야 할 거라고. 나는 그냥 한 말이라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되게 꼬치꼬치 캐문에. 아니에요, 형수. 내가 형을 왜, 응? 아니, 나도 형 저렇게 된 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응? 나한테는 하나뿐인 형이고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형 저렇게 되고 형수만 힘든 줄 알아요? 나랑 우리 엄마는 가슴이 찢어진다고. 아, 그래? 그런 인간들이 몇 년째 의식 없는 식구 걱정 한 번을 안 했나? 두 사람이 남편 병문안 한 번 온 적이나 있어? 그리고 너는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 아버지 같은 사람은 무슨, 지 아버지도 안 챙긴 놈이. 그래, 네 놈이 이런 놈인데 내가 그때는 왜 의심을 못했을까? 갑자기 찾지도 않던 아버지 기회를 챙기겠다고. 내 남편 꼬셔서 데려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나도 네가 조금이나마 정신이 들은 줄 알았지. 맨날 사고만 치고 이기적으로 굴더니 나이 들어서 정신 차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다 내 남편을 해치려고 계획한 거였다니. 나는 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네 놈의 거짓말 들어줄 생각도 없고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소리에서 힘 빼지 마. 네가 무슨 소리를 짓거려도 네가 내 남편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으니까. 하여간에 내가 너 꼭 감옥 보낼 거니까 각오해. 이것이 누구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해? 응? 자식 하나 잃은 나한테 하나 남은 자식까지 뺏어가려고? 네가 그렇게 하게 내가 그냥 둘 줄 알아? 응? 웃기시네. 당신도 똑같아. 애초에 우리 남편을 자식으로 생각하기는 했어? 내 남편이 사고당해서 의식 없었을 때도 정신멀쩡한 저놈만 걱정하더니 나중에 저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도 여태 입 다물고 있었지. 그래서 당신들이 동서까지 어떻게 협박했는지 내가 다 알았어.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그래도 혈육이랍시고 남편 대신 가족처럼 생각했더니 당신들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야. 저는 그 인간들을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남편에게, 나에게, 그리고 죄 없는 동서까지 해치려 한 저들을 어떻게든 벌줄 생각이었어요. 이것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라는 생각에 핸드폰을 열어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죽어도 감옥 갈 생각은 없는 건지 시모와 시동생이 동시에 제게 달려들어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아마 동서처럼 평범한 여자였다면 시동생 하나만으로도 감당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저는 평소 웬만한 성인 남자 하나쯤은 충분히 제압 가능한 여군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보통 군인이 아니라 특공 무술까지 해내는 특수부대 출신이었죠. 그런 제게 성인 남자와 노인 하나쯤 다루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때 남편에 대한 복수심에 절절 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제게 선빵을 날린다는 건 제 목숨 가져가슈 하는 거나 다름없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마워하며 달려드는 시모와 시동생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제 주먹 한 방에 저 멀리 나가 떨어졌고 그 사이 저는 저를 죽이려는 듯 덤비는 시동생의 복부를 강타하며 그대로 한 손은 시동생의 목을 쥐었습니다. 과일도 한 손으로 쪼개는 저의 악력에 시동생은 숨이 막히듯 버둥댈 뿐이었죠. 아이, 이거 안 놔! 이거 놔! 네가 먼저 덤벼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러게 무슨 자신감으로 덤볐어, 덤비게. 내가 아까 분명히 말했지. 똑바로 말 안 하면 아예 그 주둥이 못 놀리게 해준다고.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 야, 나 군인이야. 내가 특공무술까지 할 수 있다는 건 못 들었나 보지? 내가 아무리 여자라지만 너 같은 놈들은 한 손으로도 상대할 수 있어. 어디 한번 보여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니까. 살려주세요, 영수. 예. 너는 참 배알도 없구나. 내 앞에서 뻔뻔하게 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잘도 나오는 모양이야. 근데 사과를 하려면 더 일찍 했어야지. 이미 내 눈이 돌아가 버린 뒤에 떠들면 너무 늦었다 싶지 않니? 이제 와서 내가 내 남편 그렇게 만든 너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해? 혜미야, 아유 제발 그러지 마라. 응? 다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죄야. 성훈이는 아무런 죄도 없어.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다. 내가 성찬이랑 너한테 사죄하마. 응? 내가 니들한테 죄값 빌고 모든 죄 다 짊어질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은 그냥 놔줘. 그러다가 성훈이 죽겠다 정말. 아들 내다버린 놓친애 주제에 겁은 많네. 겨우 이 정도로 당신 아들 안 죽으니까 앓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둘 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니들이 정말 그 사람을 걱정했으면 여태 가만히 있었겠어? 아니, 당신이 정말 어미였으면 당신 아들이 그 지경이 됐는데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있어? 당신이 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 엄마 아니야. 내 남편은 이미 당신들 손에 한번 죽었고 다시 깨어나더라도 평생 당신들 볼 일 없을 거야. 이제 곧 당신들은 감옥에 가게 될 테니까. 내가 당신들을 끝까지 가족으로 생각하고 배신당한 내 남편을 위해서라도 당신들이 꼭 죗값 치르게 할 거야. 형수, 제발 그러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형한테 싹싹 빌게. 감옥이라니. 나 그런데 하루도 못 살아. 그럴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 감옥에서 콩만 먹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으니까. 이놈이 팔자 좋은 소리 하네. 내가 너 좋은 짓을 왜 해주니? 그래, 네가 생각해도 감옥보다는 죽는 게 낫겠지? 특히나 너같이 지 밖에 모르고 고생 못 해본 놈이 그런 데서 하루도 못 버틸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됐지. 니들한테 딱 맞는 복수를 해줄 수 있어서 말이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당신들 죽여버리고 싶은 거 겨우 참는 중이야. 근데 내가 당신들 못 죽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내 남편. 내가 니들 죽이고 감옥 가게 되면 불쌍한 우리 남편 챙겨줄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니들 봐주는 거야. 알아? 그리고 저는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시모와 시동생을 고발했습니다. 그 사이 흥분을 이기지 못한 제가 시모와 시동생을 더 두들겨 패는 바람에 소란이 좀 있었지만
저는 정당방위로 별탈 없이 해결될 수 있었어요. 아유, 저것이 우리를 협박하고 곤죽을 만들어놨어요. 나랑 내 아들을 죽이겠다고 어찌나 난리를 피는지 내가 살벌해서 정말 오줌을 지릴 뻔했다니까. 아니, 세상의 며느리라는 애가 시어머니한테 이래도 된답니까? 세상 전제처럼 무지막지한 며느리가 어디 있대요. 저게 감히 시댁에 쳐들어와서 없는 얘기 지어내고 나를 내 아들 해준 흉악범으로 만듭디다. 근데 그거 다 뻥이에요. 며느리라는 것들이 나 어떻게 하려고 꾸민 얘기라고요. 맞아요. 저 형수가 아주 미쳤지. 저게 몇 년째 병원에 틀어박혀서 지내더니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우령이 사고 나서 식물인간 얘기 몇 년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게 내 탓이라느니 죽여버린다느니 아주 미쳐 날뛴다니까요. 게다가 형수가 나한테 한 짓 좀 보세요. 나 죽이려고 목 조르고 급소 때리고 아주 이거 살인미수야 정말.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저는 먼저 때린 적도 없고 그냥 정당방위였을 뿐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희 남편을 죽이려고 했고 그걸 제가 알게 되자 흥분해서 저한테 먼저 달려들었어요. 제 입 막으려고 저를 해코지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게다가 저는 여잔데 저 혼자 두 사람을, 그것도 성인 남자를 어떻게 당해내요? 저게 아주 끝까지 거짓말이네. 야, 우리가 감옥 가기 전에 너도 감옥 갈 거야, 어?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죄가 다 밝혀진 마당에 더 할 거짓말이 있나요? 어머니, 아까는 저한테 잘못했다고 죄값 다 인정한다고 하시더니 말이 또 달라지시네요?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인데 제 말이 맞겠어요? 어머니 말이 맞겠어요?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경찰 선생님, 제 말이 맞다는 건 저희 동서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년 만에 사실을 알게 된 게 저희 동서 때문이거든요. 저보다 먼저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저희 동서는 입막음 당해서 큰일 날 뻔했다가 겨우 도망쳤고요. 그렇게 몇 년째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동서를 만나 우연히 사실을 알게 돼서 제가 시댁에 따지러 온 거고요. 저 사람들이 제 남편을 해치려고 했다는 증거는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우리 불쌍한 남편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시무와 시동생은 저의 고발로 결국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결과 두 사람의 모든 범죄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도 없다며 제 남편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다는 시동생이었지만 조사 결과 남편이 시동생에게 5억이라는 돈을 보낸 것이 확인되었고 시동생이 고의로 제 남편에게 사고를 냈다는 것도 결국 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서의 증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덕분에 그들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고 이로써 저의 복수도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제 손으로 작살내고 싶었지만 남편 때문에 이만했던 거죠.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이 다시 깨어날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고 남편이 깨어날 때까지 남편 곁을 지킬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벌써 몇 년째 반응 없는 남편의 상태에 저도 점점 희망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감옥에 있는 그들에게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자기 피부치를 이렇게 만들고도 태어난 그 인간들이 부디 감옥에서 저와 남편이 겪는 고통의 몇십 배의 고통을 받기를 원했어요. 다행히도 그들은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데 보였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만난 동서가 제게 우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든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도망만 다녔네요. 그동안 얼마나 죄책감이 심했는지 저 정말 형님한테는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요. 아니야, 동서. 동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나는 동서 원망 안 해. 그럴 이유도 없고. 애초에 동서는
그 인간들 벌 주고 싶어서 도망다니면서 고소까지 하려고 했잖아. 그래도 늦게라도 사실대로 말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걸? 정말 다시 한번 고마워, 동서. 동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겠지. 그리고 그것들은 두 다리 뻗고 잘 먹고 잘 살았을 테고. 이제라도 제대로 죗값 치르게 한 게 어딘가 싶어. 그건 전부 다 동서 덕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동서를 원망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동서한테 두고두고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어? 은혜라뇨.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죄책감이 드는걸요. 제가 좀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면 형님에게 더 빨리 알렸을 텐데. 그래도 저 이해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얼마 전에 정말 웃긴 일이 있었지 뭐예요? 웃긴 일? 무슨 일인데 그래? 그 인간 감옥 가고 나서 제가 이혼 소송했던 건 아시죠? 맞다. 그래, 그 일은 어떻게 됐어?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다 그러더니 잘 된 거야? 네, 잘 됐죠. 저는 그 인간이 끝까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었는데 알고 보니 감옥에 들어간 남편이랑 이혼하는 건 쉽더라고요. 진작 변호사님 찾아가 볼 걸. 괜한 걱정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혼 문제 때문에 그 인간 면회를 갔었는데요. 글쎄, 그놈이 다 죽어가더라고요. 감옥이 체질에 안 맞다나 뭐라나. 아주 밥도 못 먹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봐요. 원래 그 인간이 고생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랑 같이 살 때도 완전 귀족처럼 떠받들려 살더니 감옥 들어가니 누가 자기 비위를 맞추겠어요? 그래서 재수없게 굴어서 찍힌 건지 같은 방 쓰는 사람들한테 왕따당하고 얻어맞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저더러 제발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정말 웃겼지 뭐예요? 어머, 그랬어? 같은 방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한다는 거야? 감옥 들어가면 고생 좀 할 거라 생각은 했지만 내 생각보다 더 적응을 못하는 것 같네. 애초에 자기 친형 해코지 하다가 감옥 들어온 놈인데 다른 사람들도 그놈을 인간 취급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 취급 못 받고 당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제가 불쌍하게 생각할 줄 아는 건지 저더러 도와달라는 말이 기가 막히고 웃긴 거예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제가 그 인간 걱정을 왜 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놈 잘 못 지내고 있으니까 형님도 마음 좀 놓으시라고요. 그 얘기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형님. 그랬구나. 안 그래도 그 인간들 거기서 어떻게 지내려나 궁금했었는데 동서 덕분에 의문이 풀렸네. 그래, 그것들이 편하게 지내면 안 되지. 우리 남편이 당한 고통만큼 그것들도 꼭 고통받아야 해. 그나저나 상황도 다 해결됐으니 이제 우리 남편만 좀 깨어나주면 좋겠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처럼 정말 가망이 없을까봐 두려워.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버님은 꼭 깨어나실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도 죗값 치렀으니 이제 선한 사람들한테도 기적이 찾아와야죠. 아주버님이 그동안 그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대로 가실 수는 없어요. 하늘도 분명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마세요, 형님. 제가 매일 기도할게요. 정말 고마워, 동서. 동서 덕분에 그나마 힘이 나네. 그래, 나도 희망 잃지 말고 남편 잘 지켜야지. 우리가 이렇게 염원하면 분명 좋은 일이 있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를 위로하는 동서의 말에 호응하듯 한 말이었지. 큰 기대는 없었는데 얼마 뒤 동서의 말대로 정말 기적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몇 년째 전혀 의식 없던 남편이 갑자기 깨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남편의 손가락이 움직인 듯 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죠. 그런데 다음 날에도 남편이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너무 놀란 제가 호들갑을 떨어댔지만 병원에서는 오래 누워있는 환자들한테 흔히 있는 일이라며 별일 아니라 하더라고요. 의식은 없어도 신경이 살아있어서 몸이 움직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또 괜히 설레발을 쳤나 보다 하며 포기하려고 했는데 며칠 뒤 남편이 정말로 눈을 뜨며 저의 희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겨우 눈을 뜬 남편을 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깨어난 남편에게 시모와 시동생 이야기를 전하려니 마음이 착잡했지만 해야만 하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었죠. 그래도 혹시나 남편이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남편은 덤덤히 받아들이더라고요. 다행히도 사고 직전까지의 기억이 전부 생생한 덕분에 남편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상황을 전부 받아들였고 제가 그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낸 것을 전혀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한테 고마워. 바보같이 내가 끊어내지 못한 천륜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한 건데 당신 덕에 내 억울함이라도 풀었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 연을 끊었어야 하는 건데 그놈의 핏줄이 뭐라고 그 미련을 떨었나 몰라. 내가 괜한 짓을 해서 당신까지 힘들게 만들었나 봐.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당신 곁에 있었던 게 불행인 거지. 그래도 다시 당신 얼굴 보니까 정말 좋다. 나는 아직도 이게 다 꿈인가 싶어. 나도 당신 다시 보게 돼서 정말 기뻐.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을 당한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당신 옆에만 있었는데 정말 동서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행여나 당신이 깨어나는 걸 알고 그것들이 또 해코지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인간들을 감옥에 보낸 게 내가 제일 잘한 일 같아. 그래, 당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못난 남편 병수발 든 것도 고생했고 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내가 이제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만큼 앞으로는 내가 당신한테 해줄게.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못했던 것들, 고생한 것들 다 되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 떠나지 않고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우리 이제는 정말 행복해지자. 기적처럼 깨어난 남편은 그 후로 열심히 재활을 하며 예전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지금은 저와 같이 운동을 다닐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는 했지만 저희는 그 일로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까지 겪은 사이니 앞으로 이런 저희 사이에 이겨내지 못할 일은 더 이상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부부는 더욱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둘도 없는 가족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부부의 행복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